1부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오늘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국 HRD 시장의 핵심 트렌드와 관련된 약 14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받아보셨을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걸 받아보지 못하신 분은 다시 이벤트스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운받는 링크가 있고요. 또 이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그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헬프 메일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무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렌드와 우리가 사고력이라는 거에 왜 집중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사고력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평가할 때 고급 문답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를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챕터 2에서는 저희 딥스킬이 가지고 있는 고급 논증 AI로 심층 문답 교육을 한 실제 사례를 제품을 중심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 제품이 HRD의 현재의 고민과 미래의 혁신 가치를 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주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HRD에서 해외 기업이나 국내 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디플로이 하면서 생생하게 있었던 여러 가지 추가적인 데이터나 유저의 반응이나 학습자 또는 그 선생님의 심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편안하게 질문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질문은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책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저희가 논증 AI 엔진을 만들면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들 또는 정리했던 생각들을 다룬 내용이어서 어디에서 베꼈거나 뭐 문헌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의 직접 경험을 기반으로 쓴 인공지능 제작과 관련된 책입니다. 아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챕터를 위해서 제 소개 먼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은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직무를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현업에 대한 지식이 없죠? 현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문제 해결에 도입을 하려다 보니 당연히 데이터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스킬들에 익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10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전 세계 약 1억 명 정도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사스 소프트웨어 회사의 최고 전략 담당 임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빅데이터 팀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전략적 의사결정들을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산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상장사에서 최고 운영자의 책임을 했고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국내에 최초 태동할 때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들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딥스킬의 대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을 아마 정서적으로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분은 이분일 것 같습니다. 요슈아 벤지오. 네, 인공지능의 4대 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고 좁게 알면 AI에 먹힌다. 물론 이제 번역이 되면서 조금 가미가 된 측면은 있지만 핵심은 우리가 HRD 차원에서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 가장 거시적인 답론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럼 깊다는 것은 뭐고 넓다는 것은 무엇인지 먹힌다는 개념은 무엇인지 이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그 웨비나에 들어오시기 전에 약 140페이지짜리 시장 보고서를 이미 읽으신 분도 있고 없으실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전달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그것들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메시지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네 가지 핵심적인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은 사고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채용을 시작을 했다.
맥킨지가 필두로 시작을 했지만, 유니레버, 월마트, 골드만삭스, KPMG, PwC, 베인앤컴퍼니, 또는 코카콜라,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띵킹 스킬이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이것은 시장의 용어에 따라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띵킹 스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사고력이라고 통칭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것은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때 들어가는 requirement가 있겠죠? 그 requirement에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를 기업들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아마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산업 전반적으로 이 정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례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사고력이라는 것을 측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쉽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인공지능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사고력을 잘 측정해서가 아니라 100명의 사용자, 100명의 후보자를 일괄적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게 힘들거든요. 한 명이 한 명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더 잘하겠지만 어떤 주체가 100명의 캔디데이트를 모두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려면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기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기법은 알고리즘을 기반이죠. 그럼 알고리즘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편향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어, 요소가 있죠. 이 요소가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 조직은 전반적으로 그러한 편향을 갖춘 상태로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상으로 이러한 편향적 요소가 채용이나 사고력 평가 시스템에 있는지 없는지를 법제화하려는 노력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고력 중심으로 인재를 육성하거나 평가해야 된다는 담론이 다소 익숙하지 않은 이 시점에 그것들에 대한 오딧 제도, 제3자 검증 제도까지 법제화될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이 한 두 단계 정도는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또는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전제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사고력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알고 모르고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정형한 상태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비정형한 상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게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장 잘 구현이 돼 있죠. 그래서 게임 기반의 평가 제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에도 AI 여검이나 여러 가지로 이미 페넌트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근본 취지를 좀 알고 저런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신입사원이나 기존의 사원들에게 AI 여검의 이름 하에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의구심은 먼저 전달하는 건 좀 여러분에게 심리적 저항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차 문제의식을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 시장에 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딥스킬 팀은 지난 3년 동안 국내 최고 기업들의 임원 및 핵심 인재들에게 사고력 교육을 시키고, 사고력 교육을 강화하고 또는 임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현장 활동을 굉장히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임원 교육을 가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회사의 전략기획팀과 디지털 전략팀과 논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회사의 디지털 전략팀과 전략팀과 논의를 하고 임원회의에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꼭 걸리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멀티 에이전트, 제로 UI, 휴먼 인도 루프, 탤런트 덴서티죠. 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멀티 에이전트 기술은 인공지능이 협업의 구조를 가지면서 인간이 하는 업무를 많이 흉내낸다는 뜻이고, 제로 UI는 모든 클릭과 드로그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말 중심으로 인터페이스가 모두 다 움직인다는 뜻이고, 휴먼 인더 루프는 루틴한 일은 기계한테 맡기고, 휴먼은 거기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를 갖죠. 그러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고급 담론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워크포스가 바뀐다는 건데, 그러면 탤런트 덴서티가 낮아지겠죠. 탤런트 덴서티 자체는 올라가겠죠. 저기서 말하는 탤런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똑똑한 소수를 의미합니다. 즉, 조직 전반을 똑똑한 소수 중심으로 남기겠다. 전체적인 헤드 카운트는 줄이겠다.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HRT 입장에서 이러한 4대 키워드와 미국의 트렌드에 어느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주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을 네 가지로 정해봤어요. 그러면 뭘 가르칠 것이냐? 무엇을 육성의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제가 주장해 보는데요. 약간 도발적일 수 있지만 저는 스킬의 중심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고급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스킬이 아닙니다. 스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사결정의 핵심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라는 말이 전체 지식정보 체계에서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원리를 그 자체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과학을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석 기법과 툴을 이해하는 것은 스킬이죠. 하지만 상관관계는 경향이고 인과관계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영향력을 측정할 때는 반사실성이 중요하고 또는 경향을 측정할 때는 변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변이라는 개념을 식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배우는 것은 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들이 실제 문제 해결 현장에서 발휘될 때 스킬이 요소 기술로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스킬 중심의 역량 체계를 많이 강조하지만 그것이 나쁘다,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공지능이 그러한 스킬들을 많이 대체함으로써 그 더 높은 차원의 원리 중심의 학습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초개인화 또는 그것을 위한 문답식 교육, 그리고 학습과 경력의 분절을 어떻게든 하나로 민글할 것이냐와 같은 화두에 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들에 대한 이제 시장적 태동은 트렌드적으로도 잡히지만 특정 업체에서도 너무 잘 잡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맥켄지 디지털 어세스먼트. 맥켄지는 경영 컨설팅 회사 중에서도 위상이 높지만 최근 맥켄지가 이 시장에서 시장 전체를 리딩하는 속도와 파격성을 보면 절로 감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얼마 전에 맥켄지의 고위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사람을 선발할 때 LLM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입니다. 반드시가 중요하죠. 그럼 그 반드시를 디폴트로 가졌을 때, 그럼 정작 지원자들은 무슨 역량을 가져야 될까요? 비판적 사고 역량이죠. 즉, LLM의 말을 이해하고 그 너머를 짚어낼 수 있는 힘이 결국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고급 인재의 특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스킬트리의 대표적인 워케라, 앤드류 응 교수님이 코파운더로 있고, 문답식 교육의 칸미고, 이런 서비스들이 아마 사고력, 스킬 중 교육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의 대표 주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 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어떻게 사고력을 우리가 육성하고 측정할 것인가라는 답론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이미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죠. 진정한 지식은 문답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대부분의 스킬들에 대한 교육의 시간이 줄면 인간은 원리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생산 현장에 남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고급 의사결정을 하고 인공지능과 로봇과 함께 생산 현장을 지배하고 통제할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급 의사결정과 추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문답이라고 하는 로지스틱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문답식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대상들의 사고력을 대량으로 측정하고 교육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have chart data analyzing US retailers. 이 내용에 대해서는 챕터 2와 챕터 3에서 더 명확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AI 튜터가 문답을 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질문이나 또는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흔들면서 체계적이고 일관적이고 투명한 형태의 문답을 이루어서 평가의 공정성과 학습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부와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답식 교육을 저희가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단순한 LLM으로 할 수 없는 저희들만의 논증 엔진을 개발을 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는지를 실증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문답식 교육이 다른 객관식이나 주관식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사실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학계에서는 정립된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학문적 증거는
ICAP 프레임워크 기반의 여러 가지 논문들이 존재하고 있죠. 핵심은 인터랙션의 강도가 높을수록 학습 효과가 좋다입니다. 그것을 칸미고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NGO 개념의 여러 가지 문답형 서비스를 진행하는 회사에서 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잘 빨았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문답식 수업을 진행을 했고, 칸미고의 실제 시장 성과나 교육적 성과는 이미 여러 논문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딥스킬이 느꼈던 2년간의 어떠한 그 깨달음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어떠한 특별한 로지스틱스 상황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객관식으로도 평가를 해보고 무문답식으로도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객관식 이후에 문답식을 진행을 했죠. 그랬더니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객관식에서는 약 90점 정도의 평균이 나왔는데 똑같은 물음을 똑같은 HRD 담당자와 합의한 상태의 루브릭으로 문답식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불과 54점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통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만든 어세스먼트 체계를 국내 대기업의 팀장급 이상,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임원급 대상으로만 500에서 600 샘플을 기반으로 한 저희만의 통계인데요. 그거를 상정하고 제한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첫 번째 파인딩은 객관식으로 보면 진짜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문답이라는 형태로 들어갔을 때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많은 성과적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문답식을 통해서 이해했을 때 우리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는 문답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거칠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측정하게 되면 우리는 HRD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ROI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모 그룹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그룹사의 실제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데이터 사고력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학습을 하고, 사전 평가를 하고, 본 학습을 하고, 사후 평가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객관식으로 또는 주관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걸 또 물어봐야 되니까요. 그것이 똑같은 평가라는 차원에서 ROI를 더 잘 측정할 것이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기억에 의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답식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평가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경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심지어는 오히려 점수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서 7%포인트의 전반적인 ROI, 교육 효과가 나왔다는 것을 실증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OI 측정은 본질적으로 객관식과 주관식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얻었던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유형화의 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급화란 용어가 HRD 부서에 더 친숙하고 그것을 더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등급화가 필요합니까? 사실 그 점수를 그렇게 요긴하게 쓰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학습 효과를 증대하는 거죠. 학습 효과를 증대하려다 보면 결국은 기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등급화가 기획에 되는 도움이 되는 정보일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문답을 기반으로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면 후속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대상을 통해서 어떤 로지스틱스로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수준의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인딩을 한번 소개시켜 볼까요? 네. 요 내용도 저희가 진행한 내용에 국한된 결론이라는 거, 네, 다른 상황에서 다른 로지스틱스에선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이걸 발견하고 되게 저희들끼리 좋아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량의 인적 편차와 역량의 요소별 편차를 구분을 했을 때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역량의 인적 편차보다도 역량의 요소별 편차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개인화된 형태의 그 교육이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잘 맞추는데 특정 문제를 잘 못 맞추는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라면 초개인화된 형태의 교육이 반드시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이것이 다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과정에서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문답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value라고 보는 것은 바로 지식의 5단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지식이 내재화되는 과정, 어떠한 원리가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5가지의 허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중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해하고 있는가?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다른 사람과 논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이죠. 이렇게 문답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머추리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법 그럴싸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발견한 몇 가지 소소한 사실을 전달드리면 집중력이 좋을수록 결국은 적용력까지 좋더라. 즉, 1단계가 탄탄한 사람이 5단계가 탄탄하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뻔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설명력이 분수령이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이해하는 데까지는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오답을 의도적으로 제시했을 때 그 오답을 헤쳐서 상대방의 오해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오해의 구조를 디브리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역량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러한 적응력의 시간으로 가려면 반드시 논방력이라고 하는 이 코스를 거쳐야 되는데 이 논방력이 바로 소크라테스 문답법이 가장 정밀하게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사람의 수가 똑똑한 소수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이 된다면 HM보다 HRD가 그 사람의 순간적인 집중력과 원리에 대한 구성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했을 때 훨씬 더 라이브하고 훨씬 더 포머티브는 그 형성 과정에서 있는 그 결과가 아닌 중간 데이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거에 대한 라이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HRD 분들이 People Analytics의 기존보다도 강력한 중심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저희의 파인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깊고 좁게 알면 AI 먹힌다. AI가 전체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똑똑한 소수 중심으로 워크포스는 무조건 개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고급 인재를 키워나거나 고급 인재를 측정하느냐라고 하는 애매한 명제에 우리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사고력을 문답식으로 할 수 있는 로지스틱스에 집중해야 된다가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일단 사전에 질문 주신 내용 2가지를 설명드리고 혹시 여러분도 그간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신 분들에게는 100% 저희가 AI 튜터를 만들면서 단순한 LLM이 아닙니다. 저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만들면서 겪었던 철학적인, 정책적인, 교육적인 고민을 어떻게 인공지능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뉴로심볼릭적 접근에 대한 기술을 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주요 포지션에 대한 후보자를 평가하거나 육성 개념의 역량 개발과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AI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사례를 여쭤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대기업 사례 참고 및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와 교육은 어찌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하나의 논증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모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모드라는 개념을 교육 모드로 둘 것이냐, 평가 모드로 둘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때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메타 정보가 굉장히 많은 다른 메타 정보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면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발표하기 위해서 구성한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투자사에게 투자받기 위해서 투자 장표 중에 원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평가와 교육은 개념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평가와 교육이 실질적으로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엔진과 같은 컨텐츠에 대해서 모두 정도의 변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AI 튜터가 할 수 있는 오히려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제 대기업의 구축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나름 여기가 이제 공공적인 장소이니까 특정 업체들을 거명하는 거는 조금 주저함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미 노출된 정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LG이나원의 데이터 사고력 측정의 문제라든지 또는 SK이노베이션의 핵심 인재들 또는 LG유플러스의 핵심 인재들 또는 여러 가지 임원평가의 승진제도에 직접 활용되는 평가제도라든지 또는 대규모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공모전을 진행을 할 때 대규모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는 영역이라든지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또는 디플로이 방식은 일단 생략을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한번 말씀 주어진 시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챕터에 우리 장영학 CBO님께서, 부대표님께서 저희 제품 중에 AI 튜터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장 정면으로 하면서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학 부대표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잠시만요. 네, 질문이 있네요, 여러분. 네. 문답식 교육. 이건 교육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문답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웨비나의 본래 취지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AI가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쓸 텐데 그 지표별로 편차가 상당히 나는지요? 아, 굉장히 프랙티셔널한 질문인데요. 아마 이것은 저희의 장영학 CBO님이나 조호연 CTO님 준비하셨다가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그 루브릭 자체는 저희는 100% 사람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컨텐츠에 대해서 어떠한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LLM을 기반으로 힌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국 최종 평가하는 것은 그 루브릭의 세팅은 사람이 최종 파이널라이즈를 합니다. 단, 질문의 취지는 그것들이 편차가 의미 있게 구성되느냐일 텐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 번째 챕터에서 명확하게 데이터로 미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LLM으로 편차를 시도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물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루브릭의 구조와 루브릭의 체계를 잘 정비하여서 저희 논증 예능지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할 때 그 편차는 표준 정규 분포에 가깝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반적인 LLM을 쓸 때와 어떠한 LLM의 특별한 장치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평가의 씬에서 어떻게 그것이 구분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반적인 LLM으로는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엄중한 상황에 직접 활용할 만큼 신뢰성과 재현 가능성과 투명성과 체계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어떤 지표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사실 지금 보이는 혹시 뒤쪽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제 화면 뒤쪽에서 나오건 지금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것들은 평가를 해서 나오는 지표들을 지금 제가 디스플레이 했는데요. 그 평가의 내용은 그 컨텐츠의 전문가가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과학에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선택 편향과 생존 편향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어. 그러면 선택 편향의 핵심적인 루브릭은 이런 것이고 생존 편향의 핵심적인 루브릭은 이런 것인데 이 둘의 차이는 이러한 키워드에 의해서 구분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키워드가 잘 발화되는지, 잘 발화되지 않는지를 보고 나는 3점을 부여하겠어. 네.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퀵하게 설명을 한 건데요. 실제 저희가 UNSW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챕터 3번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간 관계상 우리 정영학 CBO님이 일단 AI 튜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딥스킬 AI 튜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일반 LLM이랑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전 여기서 일단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